요즘 뉴스 보면 어디가 위험하다더라, 곧 터진다더라, 이런 얘기들 많아서 좀 불안하시죠? 내 돈은 괜찮은 건지? 내가 거래하는 은행은 안전한 건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 금융 시스템의 상황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뭐가 진짜 문제고, 그래서 우리 돈을 지켜줄 안전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지금 어떤 위험 신호들이 깜빡이고 있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하고요. 둘째,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PF, 이게 대체 뭔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셋째, 만약 이게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뱅크런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죠. 과연 내 돈을 지켜줄 안전망은 충분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 금융권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연체율이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이야기 시작해보죠. 바로 이 숫자, 8.37%입니다. 이게 작년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빌려준 돈 100원 중에 약 8원 이상을 제때 못 받고 있다는 뜻이죠. 일반 시중은행 연체율이 0%대인 걸 생각하면 와, 이건 확실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공개되면서부터 사람들 불안감이 확 커졌죠. 물론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부실 채권을 계속 정리하고 있어서 연말에는 5%대로 낮아졌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 평균 수치 뒤에 숨어 있는 개별 금고들의 상황입니다. 경영 상태가 안 좋아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취약하거나 위험 등급을 받은 지점이요, 불과 6개월 만에 딱 한 곳에서 159곳으로 폭증했습니다. 이건 일부 지점들의 건전성에 아주 선명한 빨간불이 켜졌다는 명백한 신호죠. 이런 위험 신호는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저축은행들도 지금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기 BIS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은행의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위기가 닥쳤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네 곳의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보다 체력이 좀 약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 은행들한테 자본을 더 쌓으라고 요구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금융기관들의 체력이 약해졌을까요? 그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항상 이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 문제입니다. PF,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걸 지을 때 그 사업의 미래 가치만 보고 돈을 왕창 빌려주는 금융 기법이에요. 특히 몇 년 전처럼 금리가 싸고 부동산 시장이 불타오를 때 높은 수익을 노린 제2금융권 회사들이 이 PF 대출에 엄청나게 뛰어들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문제의 흐름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이게 완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고 원자재 값도 뛰어서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부동산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분양은 안 되고 공사는 멈추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까지 위험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막대기들에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 실패 지표인데요. 아래로 갈수록 최신 데이터인데 2022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막대기가 하늘로 치솟는 거 보이시죠? 경제 상황은 급변하는데 내부적인 위험 관리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실이 터져 나왔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에 빌려준 돈 중에 사실상 떼일 위험이 아주 큰 부실 채권 비율이 2021년에는 고작 1.3%였거든요. 근데 2024년에는 16.2%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의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개별 금융기관들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 몇몇 은행이 힘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도미노처럼 한순간에 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뱅크런이죠.
혹시 뱅크런 하면 은행 문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그런 옛날 흑백 사진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과연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지금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무섭습니다. 현대판 뱅크런은요, 훨씬 빠르고 조용하고 더 파괴적이에요. 옛날엔 직접 은행에 가야 했지만 지금은요, 손가락 터치 몇 번이면 끝입니다. 불안 심리가 SNS를 타고 한번 쫙 퍼지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금을 빼내면서 멀쩡하다 은행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작년에 있었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이 디지털 뱅크런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위험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곳은 바로 저기 보이는 서민금융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가 여기 포함되죠. 보시다시피 이 서민금융권이 대형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랑 다 굵직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쪽에서 작은 불씨가 터지면 이 연결망을 타고 순식간에 금융 시스템 전체로 불이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만에 하나 내 은행에 정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소중한 돈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 이 최후의 보루는 과연 뭘까요? 우리에겐 아주 든든한 3중 보호막이 있습니다. 첫째, 금융당국이 부실 우려가 있는 곳들을 집중 마크하면서 관리 감독하고요. 둘째, 만약 특정 은행에 갑자기 돈이 마르는 비상사태가 생기면 최종 보스격인 한국은행이 긴급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개개인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가 바로 예금보험제도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를 전담 감시하는 인력을 늘렸고요. 한국은행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아주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제도인데요. 일종의 무제한 긴급수혈 팩 같은 거예요. 은행에 돈이 마를 것 같으면 중앙은행이 즉시 유동성을 공급해서 뱅크런 같은 급격한 자금 이탈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예금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안전망은 바로 이겁니다. 예금보험 제도. 이건 뭐냐면요. 그냥 국가가 보증하는 내 돈 지킴이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 은행들이 보험료를 내서 기금을 모아두었다가 만약 어떤 은행이 문을 닫게 되면 국가가 그 기금으로 우리 예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숫자 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1억 원. 20여 년 만에 드디어 상향된 새로운 예금 보호 한도입니다. 정확히는 2025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이 하나의 금융기관에 맡긴 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최대 1억 원까지는 그 은행이 망하든 어떻게 되든 국가가 무조건 책임지고 보장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A은행에 1억, B은행에 1억 이렇게 돈을 나눠두셨다면 각각의 은행마다 1억 원씩 다 보호받는 거죠. 이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 시스템의 위험 신호부터 그걸 막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당국의 노력도 있고 또 1억 원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도 올라가니까 분명 든든한 방패가 생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내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는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